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202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님 모셨습니다. 2018년 7월에 저희 나라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현재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사령관직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님의 아버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해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에 참전한 뒤에 저희 한국과 일본에서 복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브 비건 국무장관님, 그리고 이런 모든 과장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이렇게 이 아침부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테랑스 데이를 기억을 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미국의 군인들께서 한국과 많은 경험과 이 관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을 기념을 하면서 거의 70년에 해달하는 7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을 그동안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굳건한 동맹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국민 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가치를 통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동맹으로서의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최종 개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앞으로의 많은 활동들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나야 할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어떠한 의견이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강점들을 미래에 계속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년에 걸친 과정에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위급에서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계속 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옵콘, 즉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3자 간의 이 지역 내에서의 안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비전은 주권 국가들이 함께 강력하게 공조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함께 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주요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또 혁신의 중심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테스팅 키트 그리고 휴대폰이라든가 또 K-팝, 기생충 영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크게 발전과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더 나은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국장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주한미 대사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 대사로서 재직하기에 정말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훌륭한 미국의 동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 대사님 감사합니다. 좀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따뜻한 연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곧 당선인이 확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사님의 의견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좀 까다로운 질문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떻게 좀 접근이 달라질까요? 네, 지국장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이든 팀 측의 인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요. 네,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 2년 동안 대사님께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사실 조금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셨었나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첫 번째 질문의 가장 그 뒷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개표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다 밟아가야 하는 그런 선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숙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일종의 메신저의 역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메신저의 역할로서 한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우선순위들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특정한 견해들을 제가 옹호를 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다른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70년에 거쳐서 한미는 공고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굳건히 유지될 것입니다. 미건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강경화 외무장관과 같이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해서 더 답변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고려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각 이슈는 좀 이견이 있는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슈들은 한미 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이슈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저희가 이견이 있었던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협의를 함으로써 좋은 답을 도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유지시켜준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 가 그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혈맹을 근간으로 해서 동맹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70년 동안이요. 그리고 공통의 그 컨선 사항들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 대 국민의 연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어느 곳보다도 공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을 최대한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미 동맹 사이에서 향후 저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근거에는 우리의 공통의 가치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견이 있을 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여 정책을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취해졌는데 이것이 좀 달라질까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하게 방향에 대한 제 의견을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접근을 하게 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보여준 그 결과는 그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를 변환시키겠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에서는 좀 더 밝은 미래를 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문을 열고 나온다면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도 테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합의원 대화와 같이 전쟁이나 유해적인 어떠한 그 반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정책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더 유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 20년간 북한 소식을 다뤄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위협받는다라고 느낄 때는 아주 그 벼랑 끝 전술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가 워싱턴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기한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북한 이슈는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 양측에서 다 궁금해하는 점이 북한이 이제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네, 제가 좀 더 쉽게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 질문은 북한에 달려 있다. 그 답은 북한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북한의 어떤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좀 위협을 느낀다면 그건 그쪽의 입장이지만 주한 미군 그리고 한국군은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의 어떤 위협이 어떤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는 미국에게 있어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최종적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북한 이슈는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제 비건 국무부 부장관께서도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되셨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네퍼 차관님께서도 관련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관련해서 이 한국에 계시면서 가장 놀라셨던 점, 또 어떤 것들을 알게 되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실 한국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정상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미사일 시험이라든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라면 이런 시기를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정상회의까지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도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의 또 개인적인 지역에서의 그 경험을 돌이켜봐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재임하시던 동안 어떤 게 가장 좀 놀라우셨나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늘 한국이 정말 훌륭한 국가 그리고 훌륭한 국민들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환영해 주셨고 제 가족들도 환영해 주셨습니다. 제 부친께서 한국 분들에 대해서 그 해군으로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을 때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셨던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좋은 추억들만 쌓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이런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타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협상 전문가는 아니고 또 이런 협상에 있어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협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월튼 협상가가 아마 최종적으로 타결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처음에 요청을 했던 분담금 수준에서 많이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부담금을 얘기를 했던 것이 조금 더 낮았었지만 이것이 또 상향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런 협상 전문가들을 통해서 양측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것이고
미국 이 납세자들의 분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들어가는 부담금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생각을 함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긍정적이신 것이죠. 예,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동맹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One last question.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연설에서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서울과 동경 간의 그 긴장이 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고립된 국가로서 행동하기보다는 다 함께 공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대사님께서는 원래 일본에서 또 태어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한일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진 않은지요? 네, 사실 제가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고요. 다만 미국인 외교관으로서는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데 이 양국이 경제 그리고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지금 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과 서울의 이견이 안보 영역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일본과 한국이 이견을 제대로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국가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두 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국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논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대사관 쪽에서는 확진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대사관에 아주 훌륭한 의료진이 있고요. 저희 대사관은 또 한국 안에 있는 대사관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s, everybody. 네, 감사합니다.